아침에 잠이 깼으나 어젯밤에 있었던 구경철의 전화는 그렇게 감동적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그것은 부드러움과 달콤함으로 기억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도전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구경철은 분명히 그냥 전화한 것이 아닌 듯 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전화를 했음에 틀림없었다. 그는 홍영이에게 볼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홍영이의 시골 아파트의 전화번호와 그녀의 기약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 전화한 것이 그 증거였다. 그러나 홍영이로서는 구경철의 의도를 정확히 짐작할 수가 없었다. 그것이 구경철의 연애 감정인지 단순한 우정인지조차도 짐작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홍영이는 자신의 가슴 한 귀퉁이가 예리한 바늘에라도 찔린 듯이 찌르르 저려오는 것이었다. 자기의 마음속에 언제나 머물러 있었으나 막상 단 한 번도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는 남자였다. 그가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 엉뚱한 전화를 할 줄은 몰랐다. 솔직히 말해 홍영이는 황홀했던 것이다. 오전에 강의를 하면서 홍 선생은 구경철을 생각했다. 그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괜히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말을 자신이 곱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구경철과는 전화 통화할 필요도 더더구나 만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와는 나눌 대화도 없었고 만나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자신은 어떤 황홀감에 빠져 있음을 깨닫곤 했다. 하루의 강의를 끝내고 나니 11시쯤 되었다. 연거푸 2시간을 강의한 것이다. 오래 쉬던 끝에 하는 강의라 힘이 들었다. 목이 다 쉴 정도였다. 노크가 있었고 이어 학생들이 들어왔다. 예측한 대로 김영길과 난 모르는 여학생이었다. 지도교수가 되어달라고 찾아온 것이었다. 여학생은 같은 사진반원인 모양이었다. 해맑은 얼굴에 검고 큰 눈을 하고 있었다. 사진반이라 그런지 학생들의 분위기가 조금은 인상적이었다. 저 여학생이 카메라 렌즈 앞에서 지어 보일 표정이 궁금하기까지 했다. 교수님, 어떻게 잘 생각해 보셨어요? 교수님, 꼭 부탁 올리겠습니다. 응, 그래. 그렇게 하지 뭐. 홍영이는 쉽게 그들의 요구에 응낙했다. 요즘같이 시국이 어수선한 시절에는 서클 지도교수를 맞지 않은 것이 상책이다. 그걸 모를 리 없는 홍영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쉽게 허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사진반 학생들이 설마 운동성이 강할 리가 있겠는가? 그녀가 그것을 쉽게 허락한 이유란 사진반의 특성을 가늠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서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길이란 학생의 특이한 표정과 분위기에 어느 정도 호의가 갔기 때문이기도 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특히 여성의 심리란 늘 이런 것이다. 상대방이 가진 조그만 것에 뜻밖으로 자신의 꿈을 확대시키는 버릇이 있는 것이다. 투명하면서도 강건하고 넘치는 활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꿈꾸는 듯한 김영길의 분위기는 홍영이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학생 부회장입니다. 김영길은 같이 들어온 여학생을 소개했다. 송희경입니다. 응, 그래? 무슨 과니? 생물학과 3학년이에요. 그래, 알았다. 좋은 사진 많이 찍도록 해야지. 홍영이는 벌써 사진 서클의 지도교수 노릇을 하고 있었다. 막상 마음을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 홀가분했다. 아무래도 자신이 소속한 과의 학생들과는 전공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교과 과목상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서클 지도교수는 학생들에게 무엇이든 가르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야말로 취미 서클일 뿐이다. 그러므로 학기말 시험을 칠 필요도 없고 성적표를 제출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교수님, 이번 주 토요일에 서클 첫 모임을 가지고 신입생 환영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간단한 환영회를 가진 후 마곡사 쪽으로 촬영한 여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좀 같이 가주셨으면 합니다. 글쎄다.
주말에 난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럼 금요일 오후에 떠나서 토요일 오후에 돌아오는 것으로 하죠. 학생들의 촬영 여행 스케줄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듯 했다. 15명 남짓한 서클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니 분위기가 집안처럼 오붓한 모양이었다.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는 거야? 그럼요, 교수님. 교수님을 저희 지도교수로 모셨으니 저희는 너무 기뻐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대로 저희는 따라하는 거죠 뭐. 얘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난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지도교수에 불과해. 주체는 너희들이야. 난 사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홍영이는 이 말을 하면서 두 학생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아직까지 홍 선생은 그들의 그 좋은 인상과는 달리 조금은 당돌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 어떤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김영길 학생의 지금까지의 특정적인 인상과 언동으로 보아 그는 정말 사심이 없는 학생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기에 그녀는 그의 요구를 쉽게 응낙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요즘 대학가에서 교수들과 학생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비참하게 경직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강의실에서 커리큘럼에 의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대면 이해의 접촉은 적어도 교수에게는 마이너스가 되었으면 되었지 플러스는 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교수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비판받을 자,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 가진 자들,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 학생들의 등록금을 자신들의 월급으로 갈라서 가지고 가는 사람, 공부는 죽어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에 대한 이런 시각이 무슨 고정관념처럼 학생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에 학생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은 그들에게 오히려 비판의 자료만을 제공할 뿐이다.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나도 별 수가 없구만. 마침 금요일에는 강의가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차피 이번 주말까지는 수강 신청과 등록 때문에 강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김영길과 송희경은 다소 상기된 표정을 짓고 연구실을 나갔다. 두 학생은 퍽 친한 눈치였다. 홍영이는 은근히 금요일이 기다려졌다. 그날 무슨 옷을 입을까? 봄바람이 불어들 텐데 스카프를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등등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녀의 내리에 떠오른 것이었다. 학생들이 답사를 가거나 수학여행을 갈 때에 교수가 따라가는 것은 주로 그들을 지도감독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서클 학생들의 취미활동에 따라 나서는 것은 궁극적으로 같은 이유에서겠지만 그 강도가 아무래도 여린 편이다. 그들이 큰 탈설만 하지 않도록 마음 써주면 되는 일이다. 금요일 오전에 연구실에 나온 홍영이는 사진반 학생들을 기다렸다. 간단한 야유회복 차림을 하고 조그만 카메라로도 준비했다. 초봄 햇살을 막을 수 있는 모자까지도 준비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학생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죄다 큼지막한 사진기를 가방에 넣거나 목에 걸고 있었다. 그리고 스티로볼을 분리해서 가방에다 넣고 있었다. 학생들은 다들 표정이 밝았다. 대표 학생을 빼놓고 서클 전 학생을 대하기는 처음이었다. 여학생도 5명 끼어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취미활동을 같이 해온 것 같았다. 그들은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행동했다. 너희들 같은 과 학생들이냐? 아닙니다. 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들 사진이 좋아서 모인 아이들이죠. 하지만 영문과 학생들이 제일 많은 셈이죠. 4명이나 되니까요. 김영길이 설명했다. 김영길 자신이 영문과 소속이었다. 그는 학과 동료를 3명이나 사진 서클에 끌어들인 것이었다. 자, 교수님 출발하시죠. 2시에 터미널에서 마곡사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응, 그래, 가자꾸나. 홍영이는 나른한 감정의 한 줄기가 자신의 가슴을 전류처럼 흘러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어쩌면 행복과 만족의 감정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수님, 우리 사진반 신학기 출범 기념 사진으로 한 장 찍으시죠? 교수님 연구실 앞에서
그러지 뭐. 야, 다들 저기 잔디밭 교수님 연구실 앞에서 출발 기념일에 포즈를 취하라고. 학생들은 사진반 회원들답게 순식간에 포즈를 취했다. 김영길이 사진기를 가지고 앵글과 거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은 남학생 사이에 여학생들을 적당히 안배해서 서게 했다. 야, 너들 이런 단체 사진 찍을 때 참 못속이누만. 지도 보듯이 다들 환하게 드러나지. 교수님, 아이들이 이렇게 철딱서니들이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야, 영길아, 회장이라고 괜히 그러지 마. 학생들은 유쾌하게 웃었다. 스트로보 광선을 오토매틱으로 해놓고 김영길이 학생들 사이로 돌아왔다. 야, 니들 다 차지하고 내 자리는 없구나. 넌 저기 가장자리에서. 야, 넌 말이야. 미남이니까 선생님 옆에 서게 해줄게. 선생님 이거 부끄럽습니다. 회장을 회원들이 이렇게 마구 놀려요. 하하. 학생들은 또 한바탕 웃어젖혔다. 홍영이는 김영길이 맨 뒷줄 한가운데에 선 자신 옆에 끼어드는 것을 느꼈다. 원래 비어있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영길의 몸은 어쩔 수 없이 홍영이의 몸에 바짝 붙을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그녀가 느낀 감각은 강력한 탄력이었다. 무슨 생고무와도 같은 탄력이 김영길에게서 전해왔다. 그녀는 몸을 반대편으로 억지로 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어서 그녀는 정말 아찔할 정도로 강력한 낯선 냄새를 맡아야만 했다. 그가 무슨 향수를 뿌렸을 턱도 없는데 그런 충격적인 냄새를 피우다니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빨리 셔터가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왠지 아찔하기까지 한 이 두 가지 감각을 참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렸다. 너무나 젊은 학생들이니 그럴 수도 있으려니 생각해버리고자 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었으나 그 감각은 강렬한 것이었다. 그녀는 호흡이 콱 막힐 지경이었다. 학생들이 하하거리면서 흩어졌다. 그제야 촬영이 끝난 것이었다. 홍영이는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다. 혹시나 학생들이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감각의 충격을 눈치채지는 않을까 조심했다. 선생님 사진 다 찍었습니다. 멋진 기념사진이 될 것입니다. 자, 가시죠. 김영길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햇빛 속에서 보니 무서울 정도로 정갈하고 건강한 학생이었다. 매너도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얼굴 한복판에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눈은 마냥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난히 까만 색채를 띠고 있었고 맑고도 날카로운 빛을 발했다. 그 빛깔은 홍영이에게 김영길을 총명하고도 강기가 있는 학생으로 느끼게 했다. 홍영이는 쓴 웃음을 머금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학선생 노릇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었으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했으나 별로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것은 바람처럼 흘러가 버렸다는 얘기이다. 오감을 가진 인간이 살아가다가 별것 것을 다 보고 느끼게 마련이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신경 쓸 수는 없으리라.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홍영이는 학생들과 함께 교문을 향해 걸음을 옮겨 놓았다. 교문 앞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갈 작정이었다.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군. 사진하면 날씨죠. 광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날씨가 좋긴 좋군. 홍영이는 학생들의 말을 수긍하였다. 그들은 괜히 신난다는 표정이었다. 학생들이 한결같이 스마트하고 귀염성 있게 생겼다. 매너들이 훌륭했고 또 총명하게 보였다. 버스는 구름 교각을 얹고 있는 다리를 지나 좌회전했다. 대학생들을 제외하면 승객은 몇 명에 불과했다. 그들은 대학생들이 웃고 떠드는 것이 신기한 듯 웃음 띤 얼굴을 하고서는 그들을 바라보곤 했다. 버스는 한참 동안 강변을 타고 뻗은 아스팔트 도로를 달렸다. 도로 양쪽에는 키가 큰 미루나무들이 길게 열을 지어 서 있었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다. 홍 선생 옆에는 송희경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교수 옆자리에 앉게 된 것이
조금은 어색하다는 표정이었다. 야, 송희경, 뒷자리로 잠깐 면회할 수 없을까? 국궁식의 목소리였다. 그는 영어 회화반을 따로 만들어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학내에서 발간되는 영자신문의 학생 편집장이었다. 송양이 자리를 옮겼다. 왜 그래? 희경아, 너 떠날 때 약속한 것 벌써 잊었냐? 두 학생은 목소리를 낮추어 소곤거렸다. 송희경은 비어있던 국궁식의 옆자리에 가앉았다. 약속은 무슨 약속? 희경아, 너 머리 좋은 애가 벌써 까먹었어? 야, 오늘은 말이야. SS끼리는 같이 앉지 않기로 했잖냐. 난 또 뭐라고. 야, 참, 선생님이 SS냐? 그럼 당연하지. 야, 너들 큰일 낼 아이들이로구나. 그게 아니라 사실 말이야. 내가 희경이 옆에 앉고 싶어서 그랬어. 너 그럼 이따가 사진 이쁘게 안 찍어줄 거야? 알았어. 이들이 말하는 SS란 same sex, 즉 동성을 말한다. 그들은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의뢰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똘똘 뭉쳐서 노는 것을 좀 하지 않도록 약속했던 것이다. 버스는 어느 틈엔가 숲이 우거진 산등성이 길을 오르고 있었다. 버스의 차창으로 소나무 잎새들이 들어오기도 했다. 풀 냄새가 차 안에 진동했다. 저것 봐, 벌써 자리 임자가 생겼어. 어머, 영길이가 언제 저길? 넌 그래 죽으나 사나 영길이냐?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 선생님이 혼자 쓸쓸히 앉아 계시니까 영길이가 보다 못해 그 자리에 앉아준 거야. 그럼 그렇겠지 뭐. 따로 이유가 있으려고. 하지만 다음은 내 차례야. 야, 너들 우리 여학생은 따들리고 너들끼리 별수작을 다 꾸몄구나. 아니야, 누구 혼자만 선생님 곁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골고루 하기로 했지. 뭐가 나쁠 게 있어? 아니야, 잘했어. 악당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 차창 내부로 서늘한 상공기가 몰려들었다. 어느 틈엔가 버스는 서쪽으로 흐르는 강줄기가 까마득히 내려다 보이는 나지막한 산의 허리를 돌고 있었다. 강의 수면은 이제 막 기울어지는 햇살의 광선을 받아 거대한 황금의 보루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홍영희 선생과 김영길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무슨 얘긴지를 열심히 나누고 있었다. 영길이가 주로 얘기를 하는 눈치였고 홍 선생은 차창 아래 저 찬란한 황금의 공간으로 시선을 주면서 그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이윽고 버스는 산등성이를 지나 우회전하여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바로 계곡으로의 직진이었다. 아직 녹음이 짙지는 않았지만 어느 틈엔가 골짜기에 내려다 보이는 공간에는 녹색의 기운이 완연했다. 홍영이는 김영길이 옆에 와 앉아 다시금 긴장되는 자신을 느꼈다. 그것은 정말 알 수 없는 감정의 상태였다. 자신이 걸어온 짧지 않은 인생 경력과 나이에 비해 이것은 자신이 생각해도 유치한 감정의 충격이었다. 자신에게도 아직껏 이런 유치한 구석이 남아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선생님, 학생들이 다들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 선생님이 멋있으시고 젊으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정성스레 강의하시기 때문이겠지요. 야, 넌 대학생이 없는 소리를 막 지어내서 하냐? 선생님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 내가 젊다니. 선생님 사실입니다. 선생님은 젊으세요. 그리고 아름다우시고요. 오늘 선생님을 모델로 해서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김영길, 넌 왜 그리 버릇이 없냐? 선생을 모델로 하다니. 모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의 그 그윽하고 고즈넉하고 조화된 모습과 표정을 영상으로 영원히 남기겠다는 거죠. 너희들 아무리 교문 밖이지만 교수한테 그런 소리를 해도 되는 거야? 홍영이는 김영일 학생에게 정색을 지었다. 그러나 김영길은 싱글거리며 입을 다물지 않았다. 자우관 선생님, 우리 사진서클의 지도교수가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들 좋아할 수가 없어요. 무심코 김영길을 향해 고개를 돌리던 홍영이는 짐짓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영길의 얼굴에 뜻하지 않은 홍조가 머금어져 있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싱글거리던 그의 얼굴이 뻣뻣하게 느껴질 정도로 굳어 있었다. 김영길은 이야기를 쉽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야기를 쉽게 해가려고 짐짓 노력하고 있었으나 표정을 마음대로 다스리지는 못하는 듯했다. 사고 많이 나는 곳이란 팻말을 오른쪽으로 끼고 차가 급히 우회전했다. 김영길의 듬직한 상체가 홍영이의 왼쪽 어깨 위에 얹혔다. 그녀는 얼마 전 교정에서 느꼈던 그 고무와도 같은 탄력과 폐부를 찌를 듯한 채취를 다시 느꼈다. 한마디로 말해서 채취와 탄력은 너무나 감미로웠고 충격적이조차도 했다. 그것은 그녀의 육체와 영혼 속에서 오랜 세월이 여진에 짓눌러 깡그리 어두운 바닥으로 가라앉아버린 감각과 감동의 파도를 일깨우는 구실을 했다. 홍영이는 전류에라도 통한 듯 흠칫 몸을 떨었다. 김영길은 손을 뻗어 차창의 틀에 손바닥을 대고 가까스로 기우는 상체를 바로잡았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운전을 이 모양으로 해대냐? 홍영이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수많은 언어의 다발로 뒤엉켜진 격한 감정의 뭉텅이가 수용돌이치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단 한마디의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 뜻하지 않은 상태로 빠지고 있는 자신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을 뿐이었다. 김영길은 적어도 홍영이로서는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이제는 다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강렬하게 소유하고 있었다. 홍영이는 그것이 자신의 육신을 찌르는 듯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거침이 없었고 강렬했으며 구부러지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생고무처럼 탄력적이었고 분수처럼 마구 솟구치는 것이었으며 무거운 망치나 날카로운 칼처럼 파괴적이었다. 그녀는 다만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뿐 아무것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홍영이는 김영길이가 자신의 이런 느낌을 물론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고 믿었다. 어떻게 학생과의 짧은 만남에서 자기가 느꼈던 이런 갖가지 감정을 그 학생이 눈치챌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선생님, 우리 영문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문과를 어떻게 생각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선생님. 괜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선생님하고는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는 얘기니까요. 홍영이는 침묵을 지켰다. 요즘 학생들이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든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먼저 생각해보고 입을 열어야만 할 경우가 허다했다. 사실은 학생들의 불만이 너무나 높거든요. 학생들의 불만이라니? 학생들의 무슨 불만 말이야? 선생님, 우리는 좀 더 멋들어진 영어학 교육과 영문학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격이란 것이 뭐라는 것을 배우고 싶고 인간의 열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가 하는 것을 배우고 싶거든요. 김영길은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있었으나 어투는 진지했고 두 눈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홍영이는 얼핏 박찬호 선생을 생각했다. 그는 바로 김영길, 국궁식 등이 속해 있는 영문학과의 교수였다. 그의 기구하고 조금은 박복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가족사가 혹시나 학생들의 비판적인 시각에 걸림돌로 비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개인의 애정행각은 그가 범법 사실을 저지르지 않는 한 오로지 그 자신의 문제일 뿐이다. 애정적인 측면에서 누가 누구하고 어떻게 살든 그것은 오직 그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시류를 왠지 계급혁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젊은이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세상이니 그들의 눈에 박찬호 교수의 사생활이 클로즈업 되었을지도 알 수 없었다. 버스는 꽤 질펀한 들판의 한가운데로 뻗은 차도를 달리고 있었다. 차의 정면 차창으로 바라다 보이는 들판길은 그야말로 여인의 정수리에 난 가르마처럼 가지런하고 깨끗하게 보였다. 선생님,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저 혼자만 독점해서는 안 되거든요. 김영길이가 자리를 떠나고 국궁식이가 와서 앉았다. 영문과 3학년 국궁식이라 합니다. 국궁식은 김영길보다 큰 키인 듯 했다. 게다가 몸매도 훨씬 가늘어 보였다. 영길이가 자기 자신을 오버해버려서 전 손해를 봤습니다. 취미는 영어회화, 특기는 사진 찍기입니다. 국궁식에게는 왠지 아메리카의 버터 냄새가 났다. 그의 태도 어디에서든 도무지 맺힌데라곤 찾을 길이 없었다. 그는 김영길과 영문과 내에서는 단짝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다. 취미가 영어회화라니? 영어회화를 잘하는 모양이지? 아니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냥 조금 하죠. AFK에는 조금 알아듣죠. 어머, 그럼 대단한데? 어디서 그런 공부를 했나? 영어회화란 어차피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니까요. 조금도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배우기 시작했죠. 아버지? 아버지 뭘 하시는 분인데? 아버지도 대학 선생이세요. 국의로 교수시죠. 홍영희 선생은 놀라움을 감추면서 짧게 대꾸했다. 지금은 정년을 얼마 안 앞두고 있지만 초창기 영어학에 기여한 사람이었다. 그는 동료 교수와 함께 사전을 편찬한 적도 있었다. 성격이 꼬장꼬장해 사전 원고를 한 장 한 장 손수 집필하고 손수 교정을 보는 사람이었다. 두꺼운 안경을 끼고 사전에 깨알 같은 활자와 싸우는 그의 모습은 신문지상에 한 차례 소개된 적이 있었다. 사전이란 다른 저서와는 달리 아무리 박식한 학자라 하더라도 결코 혼자서 집필할 수 있는 성질의 책이 아니다. 그것은 오만 분야에 흩어져 있는 수만 가지 어휘를 가장 포괄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수집 분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이다. 그럼 부모님을 떠나서 살겠구만. 그럼요.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이 때문에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줄여져서 전 그만 일어서야겠습니다. 선생님, 국궁식 이름 석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은 홍영이는 가볍게 웃음을 흘렸다. 여인의 가르마 같은 들판길을 달려온 버스는 어느덧 사곡을 지나고 있었다. 늘어진 감나무 가지들이 지나가는 차창을 스쳤다. 한적한 시골 아스팔트 길 양옆에 조그만 부락이 모여 있었다. 마곡사로 들어가는 긴 산길의 입구에 위치한 사곡이었다. 차량은 천천히 우회전했다. 국궁식 다음으로 다가와 자리에 앉은 학생은 키가 작고 땅따란 몸매였다. 그는 거무스레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검고 날카로운 두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엄청나게 굵은 팔뚝과 목을 과시했다. 안영달이라고 합니다. 역시 영문학과 3학년입니다. 1학년 때 선생님한테 교양국어를 배웠습니다. 선생님께서 강의하실 때의 멋진 포즈를 참 좋아했습니다. 목소리가 굵고 묵직했다. 안영달은 작은 키였으나 그 볼륨 때문에 왠지 주의를 압도했다. 도무지 사진을 좋아할 것 같은 학생이 아니었다. 야, 넌 겨우 교수가 강의하는 폼이나 좋아하는 학생이냐? 강의 내용을 좋아해야지. 선생님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포즈도 좋으셨지만 내용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모거리 청루루란 시를 읊으실 때 저희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안영달은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식구에 대해 얘기했다. 선생님, 영달이 전국 대학생 역도대회에서 3등 했어요. 운동하는 학생이구나. 영길이하고 음식이 그리고 해창이가 도무지 운동을 하지 않아 전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조금씩 운동을 하셔야지요. 응, 그래. 운동하려고 이렇게 사진반을 맡았잖니. 이것도 큰 운동이긴 합니다. 오늘 아마 잠자리에 드시면 정신없이 주무실 거예요. 응, 그래. 이젠 자주 교회로 나와야겠구나. 벌써 다른 한 학생이 안영달이 어깨를 짚고 서 있었다. 야, 영달아. 벌써 마곡사 다가와. 이러다가 난 인사도 못 올리겠어. 이제 좀 일어나라고. 응, 알았어. 선생님, 얘가요. 교내 신문사 기자인 염혜창이에요. 자칭 민환 기자죠. 그만 시간 벌고지 이제 좀 일어나라고. 선생님, 염혜창입니다. 조금 이성이죠? 아니야, 염씨가 왜 이성이야? 흔한 성씨인데. 안영달 그것 봐. 내가 뭐랬어? 우리나라 총 111개 성씨 중에서 염씨가 62번째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선생님. 개학 특집에 시 한 편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혜창, 내가 보건댄
미난 기자가 아니야. 아니 왜요 선생님? 자천은 아니고 타천으로 다들 저보고 미난이라고들 하는데요. 미난이라면 분위기를 좀 만들 줄 알아야지. 자기소개를 하고 다른 얘기를 좀 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 뒤에 정착을 하는 거야. 아참 제가 그걸 잊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당연히 써주시는 줄 알고 그만. 아니 난 못 쓰겠어. 시 안 쓴 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 선생님 그러니까 시를 좀 쓰시라고요. 우리 학교에 문단에 정식 데뷔한 시인은 선생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니 사양하겠어. 시를 쓸 수가 없어. 선생님 시를 받아오는 것이 우리 기자들 편집회의에서 저에게 딸려진 명령입니다. 염혜창의 진지한 얼굴을 보니 홍영이는 마음이 안쓰러웠다. 왠지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는 것만 같은 오늘이었다. 이렇게 멋들어지고 진지하며 우애 넘치는 대학생들의 모임을 이제껏 본 적이 없었다. 홍영이는 왠지 시를 한 편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겨우내 움츠렸던 한 마리 새가 꽃피는 봄의 아지랑이 속으로 날아오르듯 자신도 이제는 조금 기지개를 켜고 노래라도 부르고 싶은 것이었다. 가족 또는 가정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여자의 굴레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나고 싶기도 했다. 염혜창, 좀 기다려봐. 혹시 한 편의 시를 쓸지도 모르니까. 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인 홍영희 교수님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염혜창이 하도 좋아서 흥분하니 다른 학생들도 다들 하하거렸다. 버스는 이제 가파른 산등성이 길을 기어오르거나 계곡으로 빠진 길을 굴러 떨어지듯이 달렸다. 어느덧 산간에는 길고도 짙은 산그늘이 깔렸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곡사로 오르는 산길은 포장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깨끗하게 아스팔트가 깔렸다. 버스는 이윽고 종점에 멎었다. 절터 앞 꽤 널찍한 산간의 공지에는 여기저기 차들이 주차해 있었다. 선발대로 먼저 떠났던 학생 2명이 손을 흔들며 가게에서 뛰쳐나왔다. 그들은 일행이 묵을 잠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떠났던 것이다. 그들은 홍 선생에게 인사를 했다. 일행은 선발대를 따라 절터를 향해 뻗은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길 양편으로 기념품 가게들이 줄을 지어 있었고 그 뒤로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여인숙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것들은 유사히 새로 지은 여관이나 무슨 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조선시대에서나 있었음직한 여인숙들이었다. 그러니까 마곡사의 사하촌은 여태껏 관광촌으로 개발되지 않았던 것이다. 선발대가 산 쪽으로 비탈길에 자리 잡은 여인숙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것은 아름드리 고목 아래 자리 잡고 있어서 운치는 있어 보였다. 야, 근사한 데 잡았구나. 괜찮겠군. 내일 아침 해 뜰 무렵 역광으로 스트로보를 터뜨려 한껏 찍으면 전형적인 조선시대 말기야. 야, 영길아, 넌 죽으나 사나 사진 찍을 궁리만 하냐? 그래, 미안하다. 선생님을 저 고목 밑에 서 계시게 하면 정말 어울리시겠어. 와, 학생들이 함성을 질렀다.